지폐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종이 조각일 수도 있는 이 기묘한 상징물 뒤에는 인간의 피와 땀, 그리고 끝없는 욕망의 연대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경제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100가지 칼날 같은 용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것입니다. GDP,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식당이 1년 동안 팔아치운 매출액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거대한 공장의 굴뚝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전국의 마트 계산기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산 껌 한 통부터 삼성전자가 해외에 판 반도체 한 칩까지 모두 모여 이 거대한 숫자의 벽을 쌓아 올리죠. 그런데 과연 이 매출액이 높다고 해서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까지 모두 배불리 먹고 있는 걸까요? 화려한 매출 전표 뒤에 숨겨진 그늘은 없는지 우리는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CPI,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로 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의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5만 원권 한 장을 들고 시장에 나갔지만 정작 담긴 건 달걀 한 판과 파 한 단뿐입니다. 정부는 매달 CPI라는 온도계를 꺼내 우리 삶의 열병을 측정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짜장면 값, 매달 나외는 월세, 기름값이 이 지수 안에 빼곡히 기록되죠. 뉴스에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발표하는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지갑 속 10,000원권이 어제보다 더 얇아졌다는 잔인한 경고장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당신의 소득은 이 미친 듯한 숫자의 속도를 따라잡고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지폐 뭉치가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고 사람들은 돈을 수레로 실어 나르며 빵 한 조각을 구걸합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화폐 가치가 한여름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현상,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물건의 이름표만 자꾸 바뀌는 이 기이한 연극은 사실 우리 주머니 속 돈을 소리 없이 훔쳐가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평소 5,000원 하던 김밥 한 줄이 어느 날 8,000원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이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불길은 어디까지 번질까요? 우리의 예금 통장이 숫자의 무덤이 되기 전에 누군가 이 불을 끌 수 있을까요? 디플레이션,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타오르는 불이라면 디플레이션은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차가운 빙하기입니다. 물건값이 싸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싶겠지만 그 이면은 지독히도 음산합니다. 내일은 더 쌀 것이라는 기대에 사람들은 지갑을 굳게 닫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공장은 멈추며 노동자들은 거리로 쫓겨납니다.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손님은 끊기고 정적만이 가득한 도시의 풍경. 그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이 핥히고 간 상처입니다. 당신이 오늘 물건 구매를 내일로 미루는 그 작은 행동이 어쩌면 거대한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괴물, 머리는 사자인데 꼬리는 뱀인 키메라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불경기엔 물가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 괴물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와중에도 물가만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식탁 위의 고기 반찬은 사라지고 가스비 고지서의 숫자는 늘어만 가는 지옥 같은 상황.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전 세계 서민들은 불 꺼진 방에서 치솟는 빵값을 감당하며 이 괴물과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버텨야 할까요?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로 시중금리의 조절을 위한 지표가 됩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손가락 끝을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봅니다. 그가 기준금리라는 다이얼을 아주 조금만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 세계의 돈줄이 가차없이 조여집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신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비명소리가 나올 만큼 치솟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춥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조금 올라 기쁜 마음도 잠시 빚을 낸 사람들에게 금리 인상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입술 모양 하나에 수조 원의 돈이 움직이는 이유, 그것은 그가 바로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문의 주인장이기 때문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을 풀어 통화량을 늘리는 통화정책입니다. 금리를 바닥까지 내렸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중앙은행이 최후의 금기를 깨뜨립니다. 직접 돈을 찍어 시장에 뿌리는 양적 완화입니다. 마치 가뭄든 논바닥에 헬리콥터로 물을 퍼붓듯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강물을 강제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세상은 잠시 풍요의 환상에 젖어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세계가 멈춰버린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이 불타올랐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공짜로 내린 비는 언젠가 거대한 홍수가 되어 우리를 덮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테이퍼링,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규모를 서서히 줄여나가며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제가 한창입니다. 중앙은행이 뿌린 돈으로 사람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죠. 그때 갑자기 웨이터가 다가와 술잔을 뺏기 시작합니다. 수도꼭지를 서서히 잠그는 과정,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는 신호탄이 울리는 순간 시장은 발작을 일으킵니다. 신흥국에서는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은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뜨거웠던 온탕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 아찔한 감각. 당신은 이 테이퍼링의 파도를 견딜 만큼 튼튼한 구명조끼를 입고 있습니까? 환율, 서로 다른 두 국가 화폐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국경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의 돈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국가 간 화폐의 교환 비율인 환율입니다. 1달러를 얻기 위해 우리가 내야 하는 원화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는 순간 당신의 해외 직구 장바구니 가격은 조용히 수정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는 웃지만 기름을 수입해와야 하는 주유소 사장님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환율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그것은 곧 당신의 다음번 해외여행지 호텔값이 수십만 원 비싸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의 1달러는 내일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날까요? 외환 보유액, 국가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금으로 대외 결제나 환율 안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라가 부도가 나기 직전 금고 바닥을 긁어보지만 남은 건 먼지뿐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그 치욕스러운 비극을 기억하십니까? 국가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쌓아둔 비상금,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적 방패이자
전쟁터의 예비군과 같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 달러를 시장에 풀어 환율을 방어하고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죠. 현재 우리나라 금괴 쌓인 수천억 달러의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비극을 겪지 않겠다는 우리 민족의 한 맺힌 보험금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생을 일개미처럼 일해 마침내 손에 쥔 내 집 열쇠. 하지만 그 열쇠가 과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까요? 아니면 30년 동안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까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안식처 뒤에 숨겨진 피도 눈물도 없는 숫자의 설계도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LTV,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집값의 몇 %까지 빌려줄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은행 문을 두드리는 당신 앞에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세워집니다. 바로 LTV입니다. 만약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는데 LTV가 40%라면 은행은 당신에게 단 4억 원의 문만 열어줍니다. 나머지 6억 원은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현금으로 채워야 하죠.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은행은 이 비율이라는 자로 당신의 꿈에 가차없이 선을 긋습니다. 당신이 고른 그 아파트, 과연 당신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LTV라는 이름의 선을 넘지 못한 은행의 소유입니까? DTI, 연간 소득에서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검증하는 지표입니다. 은행은 이제 당신의 집값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 즉 연봉을 낱낱이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DTI는 당신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차가운 질문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데 DTI가 50%라면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5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립니다.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당신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출이라는 사다리는 당신의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립니다. DSR,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빚을 포함하여 대출 한도를 정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DTI가 당신의 겉옷만 검사했다면 DSR은 당신의 속옷까지 들춰보는 가장 지독한 감시자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낸 대출뿐만 아니라 당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할부, 생활비로 쓴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모든 빚을 한데 묶어 당신의 연봉과 대조합니다. DSR이라는 사슬이 당신의 몸을 칭칭 감는 순간 추가 대출은 꿈도 꿀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매달 받는 월급 봉투, 그 중에서 온전히 당신의 몫으로 남는 것은 과연 얼마입니까? 뱅크런, 은행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평온하던 거리, 갑자기 사람들이 은행 유리창이 깨질 듯 몰려들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내 돈 내놔! 라는 외침이 광기를 띠며 번져나가는 현장, 바로 뱅크런입니다. 은행은 당신의 돈을 금고에 고스란히 쌓아두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투자를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겠다고 달려들면 은행의 금고는 순식간에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장을 부여잡고 울부짖던 노인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오직 아비규환뿐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 은행의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세계 공통의 잣대입니다. 줄타기를 하는 광대 밑에 튼튼한 안전그물이 쳐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BIS 비율입니다.
은행이 예상치 못한 위기로 손실을 봤을 때 고객의 돈이 아닌 은행 스스로의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이죠. 국제결제은행은 이 그물의 두께가 최소 8%는 되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BIS 비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놓여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기저효과. 비교 대상이 되는 시점의 수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현재의 수치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지거나 위축되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키가 100cm쯤인 아이가 1년 만에 10cm가 자랐다면 대단한 성장이지만 187cm인 성인이 1cm가 자란 건 미미해 보입니다.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의 경기가 너무 바닥을 기었다면 올해 조금만 회복해도 마치 엄청난 호황인 것처럼 수치가 뻥튀기 됩니다. 뉴스에서 경제 성장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환호할 때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이 나아진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숫자의 마법에 속아 현실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계부채. 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과 카드 결제 대금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 밑바닥에 소리 없이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라는 이름의 침수입니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기 위해 우리가 짊어진 빚의 총합이 어느새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소비의 성은 튼튼해 보이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가계부에서 빚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경상수지.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를 사고 팔거나 자본을 주고받으며 발생한 결과로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등을 합한 종합적인 성적표입니다.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의 최종 잔액, 그것이 경상수지입니다. 물건을 팔아본 돈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이 쓴 돈, 우리나라 가수가 해외 공연으로 벌어온 돈까지 모두 합치죠.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건 나라 곳간의 외화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적자가 지속된다면 그 나라는 남의 돈을 빌려 연명하는 빚쟁이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상점의 장부는 지금 파란색입니까? 아니면 빨간색입니까? 무역수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의미하며 상품 거래에 국한된 성적표입니다. 경상수지가 종합 성적표라면 무역수지는 국어와 수학 같은 주요 과목 성적표입니다. 순수하게 물건을 얼마나 팔고 얼마나 사왔는지만을 따지는 것이죠. 원유 가격이 폭등해 수입 비용이 치솟거나 반도체가 팔리지 않아 수출이 막히면 무역수지는 가차없이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공장의 기계가 멈추고 항구의 컨테이너가 쌓여가는 풍경. 그것은 무역수지 적자가 보내는 우리 경제의 위기 경보입니다. 기축통화. 국가 간의 금융거래나 국제무역에서 결제수단으로 통용되는 기본 통화로 현재는 미국의 달러화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라는 거대한 게임장에서 모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단 하나의 칩, 바로 달러입니다.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는 돈이 필요할 때 인쇄기를 돌려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종이 쪼가리를 믿고 자신의 피와 땀이 섞인 물건과 바꿉니다. 1971년 금 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달러는 금보다 더 강력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과연 달러의 독주는 영원할까요? 아니면 이 화려한 종이의 성을 무너뜨릴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게 될까요? 은행 대출 창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손에는
각기 다른 계약서가 들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온한 표정으로 도장을 찍고 다른 한 사람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뉴스에 금리 그래프를 보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당신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이자의 향방을 결정짓는 이 은밀한 선택, 그 갈림길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방식이며,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자율이 변하는 방식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배를 띄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정금리는 당신의 배를 튼튼한 밧줄로 항구에 단단히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파도가 치든 금리가 치솟든 당신이 내야 할 이자는 요지부동이죠. 반면 변동금리는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뗏목과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콧노래가 나오겠지만,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면 당신의 가계부는 순식간에 난파선이 되고 맙니다. 2012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급등했을 때 고정금리를 선택했던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변동금리를 선택한 이들은 매달 불어나는 이자 고지서를 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당신은 내일의 파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안정에 값을 지불하겠습니까? 가상금리, 기준금리의 대출자의 신용도나 은행의 마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합니다. 시장에는 정가가 있지만 단골에게는 깎아주고 뜨내기에게는 더 받는 비정한 논리가 존재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금리 위에 은행은 당신의 삶을 성적표 매기듯 분석해 추가 비용을 얹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상금리입니다. 당신이 대출을 갚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은행은 차가운 눈빛으로 더 높은 가상금리라는 벌칙을 부여합니다. 똑같은 아파트를 사는데도 누구는 낮은 이자를 내고 누구는 비싼 이자를 내는 불공평한 현실. 그 차이를 만드는 0.1%의 숫자가 바로 당신의 경제적 계급장을 나타내는 가상금리의 민낯입니다. 코픽스, 은행들이 대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간 비용을 지수화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매달 이 숫자의 움직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시장에서 돈을 빌려올 때 지불한 원가의 평균치입니다. 이 원가가 오르면 은행은 기다렸다는 듯 당신의 대출 이자를 올립니다. 왜 내 이자가 올랐지? 라고 물을 때 은행이 내미는 서류 가방 속에는 코픽스라는 이름의 바르미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월급은 제자리인데 저 멀리 여의도 금융계에서 결정된 코픽스 수치 하나가 당신의 오늘 저녁 식탁에서 고기 반찬을 빼앗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대금리차. 은행이 예금으로 받은 돈에 주는 이자와 대출로 빌려준 돈에서 받는 이자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거대한 댐을 상상해 보십시오. 들어오는 물줄기보다 나가는 물줄기의 통로가 훨씬 좁습니다. 은행은 당신이 맡긴 예금에는 아주 쥐꼬리만한 이자를 주면서 당신이 빌려가는 대출에는 무거운 이자를 매깁니다. 그 틈새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 그것이 바로 예대 금리 차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이 차이는 오히려 벌어지기도 합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에 허덕이는데 은행들은 역대급 이익을 거두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뉴스가 들려오는 이유, 바로 이 예대금리 차라는 마법의 주머니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금 이자는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요? 그 질문의 답은 은행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콜금리. 금융기관들끼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리면서 주고받는 금리입니다. 어두운 밤, 갑자기 현금이 떨어진 은행들이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 좀 빌려줘 라고 외칩니다.
이 다급한 외침에 응답하는 가격이 바로 콜금리입니다. 아주 짧은 찰나의 거래지만 이 금리는 경제의 실핏줄을 흐르는 돈의 양을 결정하는 가장 민감한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조절하는 타깃이기도 하죠. 콜금리가 요동친다는 것은 금융기관들의 자금줄에 비상이 걸렸다는 뜻이며, 이는 곧 당신의 대출 상담 창구가 닫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전조입니다. 26큐션. 채권,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이 거액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 증서입니다. 주식이 대박을 꿈꾸는 화려한 모험가라면 채권은 묵묵하게 약속을 지키는 노신사와 같습니다. 국가나 기업이 나중에 이자를 얹어서 꼭 갚을게 라고 약속하며 내미는 종이 조각이죠. 세상이 흉흉하고 주식시장이 피바람으로 물들 때 사람들은 이 노신사의 손을 잡으려 몰려듭니다. 채권은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되기도 하지만 만약 발행한 회사가 망한다면 그저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잔인한 양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을 채권에 묻어두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 국가나 기업이 망하지 않기를 매일 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7. 시가총액. 상장 주식수에 현재 주가를 곱한 것으로 해당 기업의 전체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기업의 몸무게를 재는 거대한 저울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그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짜리로 평가받는지를 보여주는 덩치입니다. 뉴스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20%를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에서 삼성전자라는 엔진이 차지하는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주가 한 주가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몸집이 기우느냐 우뚝 서느냐입니다. 당신이 투자한 기업의 시가총액은 지금 건강하게 불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이 텅 빈 채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까? 28. IPO. 외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주식을 공개하고 발행하여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입니다. 무대 뒤에서 준비하던 배우가 화려한 조명 아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데뷔 무대. 그것이 바로 IPO입니다. 작은 차고에서 시작한 벤처기업이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르는 마법 같은 순간이죠. 2021년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같은 대여급 기업들이 IPO를 할 때 수조 원의 돈이 공모주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던 광경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부의 사다리가 되지만 상장 직후 주가가 폭락하며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상장의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 축제에 당신도 초대받으셨습니까?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화려한 커튼 뒤에는 당신의 돈을 노리는 냉혹한 계산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9지요. 상장.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시장에 물건을 팔러 나간다고 해서 아무나 자판을 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은 주식시장이라는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것과 같습니다. 상장된 기업은 우리는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라는 인증표를 단 셈이죠. 하지만 관리에 소홀해 상장 폐지라는 퇴출 선고를 받는 순간 당신이 가진 주식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립니다. 휴지 조각을 쥐고 눈물을 흘리는 주주들의 통곡 소리는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어두운 단면입니다. 유동성, 리퀴디티,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시장의 돈이 얼마나 흔하게 풀려 있는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경제라는 유기체를 흐르는 피, 그것이 유동성입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것은 돈이 흔해졌다는 뜻입니다. 돈이 흔해지면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집을 사며 축제를 즐깁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메말라버리면 아무리 비싼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낼 세금이 없어 파산하는 흑자 부도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수도꼭지가 잠기고 유동성의 강물이 마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말라 죽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의 삶입니다. 당신의 자산은 지금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팔리지 않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까? 화려한 전광판의 숫자들이 비명처럼 쏟아지는 여의도의 한복판.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붉고 푸른 숫자 속에 숨겨진 은밀한 계급과 탐욕의 언어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블루칩, 주식시장에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대형 우량주를 의미합니다. 과거 포커게임에서 가장 가치가 높았던 청색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밤바다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블루칩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나 전 세계가 믿고 쓰는 코카콜라처럼 오랜 시간 검증받은 업계의 지배자들을 말하죠. 주식시장이라는 도박판에서 사람들은 가장 비싼 파란색 칩을 다 얹이듯 이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이 거대한 배들은 쉽게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당신은 그 믿음에 얼마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배당금, 디비덴드 기업이 이익을 내서 그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금이나 주식으로 나누어주는 이익 배분액을 말합니다. 가을날 정성껏 가꾼 사과나무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주인이 그 열매를 수확해 나무를 심을 때 돈을 보태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배당금입니다. 우리 회사를 믿고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기업의 따뜻한 답장이기도 하죠. 매달 혹은 매년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신의 주식 계좌에는 지금 성장의 열매가 연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잎사귀만 무성한 빈 나무입니까? PER,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그 기업의 이익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동네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붕어빵 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게를 통째로 인수하려는데 주인이 10년치 이익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1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그것이 바로 PER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미래에 더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상태이고, 낮다면 돈은 잘 버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라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당신이 산 주식은 10년 뒤에나 본전을 찾을 수 있는 비싼 꿈인가요? 아니면 숨겨진 보물인가요? PBR,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장부상 가치에 비해 주가가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이 회사가 문을 닫고 책상부터 건물까지 다 팔아치운다면 나에게 얼마가 돌아올까요? PBR은 바로 그 청산 가치를 묻는 차가운 질문입니다.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회사를 쪼개서 파는 게 지금 주식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뜻이죠. 망해도 본전은 찾겠다는 안도감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서글픈 훈장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쥔 그 종이 조각의 실제 가치는 과연 얼마입니까? 공매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하늘 위를 유심히 보십시오. 사냥감이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며 허공을 맴도는 독수리들이 보입니까? 공매도는 바로 타인의 절망을 먹고 사는 사냥법입니다.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팔아치우고 주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 그제야 헐값에 사서 채워 넣는 것이죠.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버는 대다수 서민 주주들에게 이들은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과연 누군가의 눈물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비정한 게임은 정당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탐욕이 만들어낸 괴물일까요? ETF,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들을 묶어 하나의 종목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펀드입니다.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갈비도 먹고 싶고 초밥도 먹고 싶은데 돈은 한정되어 있죠. 이때 식당에서 인기 메뉴만 조금씩 담아 한 접시로 만든 모둠 세트를 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ETF입니다. 반도체 세트, 2차 전지 세트처럼 당신은 클릭 한 번으로 수십 개의 기업을 동시에 소유하게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가장 충실히 따르는 이 영리한 바구니. 당신의 바구니에는 어떤 재료들이 담겨 있습니까? 파생상품,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본체보다 더 커진 그림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파생상품은 주식이라는 실체에서 파생된 복잡한 내기 게임입니다. 한 달 뒤에 이 주식이 얼마가 될까? 를 두고 벌이는 거대한 도박판과 같죠. 잘만 이용하면 위험을 막는 방패가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원금은커녕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드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2008년 전 세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금융위기의 중심에는 바로 통제불능이 된 이 파생상품이라는 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38. 강세장과 약세장.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장을 강세장, 하락하는 장을 약세장이라 부릅니다. 황소가 뿔을 위로 치받는 모습과 곰이 발바닥으로 아래로 내리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는 뿔을 바짝 세운 황소 동상이 서 있습니다. 주가를 하늘로 밀어 올리려는 투자자들의 염원이 담겨 있죠. 반면 곰이 나타나 발톱을 세우는 순간 시장은 공포에 질려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당신은 지금 황소의 등에 올라타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곰의 습격을 피해 동굴 속으로 숨어들고 있습니까? 이 거대한 짐승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고 반복됩니다. 39. 서킷 브레이커. 주가가 갑자기 폭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집안에 과부하가 걸리면 화재를 막기 위해 두꺼비집의 퓨즈가 저절로 내려갑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한꺼번에 투매를 시작해 시장이 미쳐 돌아갈 때 거래소는 강제로 일시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성을 찾으라는 뜻이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날 객장의 정막 속에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기계보다 무서운 건 광기에 휩싸인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요. 40.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상장된 유가증권 시장이며 코스닥은 벤처, IT 등 중소성장기업 위주의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경기장에는 두 개의 리그가 있습니다. 일부 리그인 코스피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거물들이 포진해 있고 2부 리그인 코스닥에는 미래의 거물을 꿈꾸는 젊고 역동적인 기업들이 모여 있죠. 안정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코스피를 보겠지만 인생 역전의 홈런을 원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코스닥으로 향합니다. 당신이 응원하는 팀은 지금 어느 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까?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여의도의 거대한 빌딩 숲에서는 소리 없는 거래가 오가고 누군가의 은밀한 결정 하나에 수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의 운명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주식시장의 커튼 뒤에서 벌어지는 더 깊고 은밀한 기업들의 생존 게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블록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장이 끝난 후 시간 외 매매를 통해 지분을 넘기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거대한 유조선 한 대가 항구에 들어와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기름을 쏟아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항구 앞바다는 기름 범벅이 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주가 장중에 수백만 주의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면 주가는 수직으로 폭락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둠을 틈타 큰손 투자자들을 따로 불러 조금 싸게 줄 테니 통째로 가져가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딜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서 깬 개미 투자자들은 간밤에 벌어진 은밀한 거래 소식에 한가로 치닫는 전광판을 보며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당신이 믿고 따르던 대주주는 과연 어젯밤 누구와 악수를 나누었을까요? 자사주 매입.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시장에 풀린 자신의 화폐를 스스로 사들여 불태워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이 귀해지면서 화폐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회사가 우리 주식이 너무 싸다며 직접 주식을 사서 금괴 가둬버리면 시장에 남은 주식들의 가치는 덩달아 치솟습니다. 주주들에게는 이보다 더 달콤한 선물은 없죠.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 그것은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고 주가를 방어하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배당 수익률, 주가 대비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얼마나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두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한 그루는 키가 작지만 사과를 10개 열고, 다른 한 그루는 키가 엄청나게 크지만 사과를 똑같이 10개만 엽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나무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적은 비용으로 똑같은 수확을 얻는 작은 나무일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바로 이 효율성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은행 이자가 2%인데 어떤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5%라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식시장으로 뛰어듭니다. 예금하느니 주식 사서 배당받는 게 낫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이죠. 당신이 쥔 그 주식은 지금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껍데기만 화려한 장식입니까? 정크본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도박장 한 구석, 행색은 초라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한 남자가 당신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지금 1억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2억으로 갚겠소. 당신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정크본드는 바로 이런 위험한 약속입니다. 회사가 망할 확률은 높지만 성공만 한다면 엄청난 이자를 줍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진주를 찾는 모험가들은 이 위험한 종이 조각에 전 재산을 걸기도 하죠. 1980년대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지배했던 이 독이 든 성배는 수많은 기업을 집어삼키고 다시 쓰며 자본주의의 가장 잔혹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45. CDS.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후험 상품입니다. 거대한 타이타닉회 몸을 실은 승객이 배가 침몰할 것을 대비해 막대한 보험에 가입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배가 무사히 도착하면 보험료는 그냥 날리는 것이지만 배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순간 보험사는 승객에게 엄청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CDS는 바로 국가나 기업의 부도에 거는 도박이자 보험입니다. 어느 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다는 뉴스가 들린다면 그것은 전 세계 사냥개들이 그 나라의 파산을 예견하고 침을 흘리고 있다는 불길한 신호입니다. 2008년 전 세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배후에도 바로 이 위험한 보험놀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40블록추. 엔젤 투자자.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단계 벤처기업의 천사처럼 나타나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지도를 해주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캄캄한 지하 차고에서 밤을 지새우며 세상을 바꿀 기계를 만드는 청년이 있습니다.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어 포기하려던 찰나 누군가 나타나 아무런 담보하우스 뭐 없이 거액을 내놓으시오며 말합니다. 당신의 꿈을 믿소.
이들이 바로 엔젤 투자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미래의 혁신에 자신의 운명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초창기에는 이런 천사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연 당신의 곁에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줄 천사가 존재합니까? 47. 벤처 캐피털.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성장을 돕고 나중에 기업이 상장하거나 매각될 때 큰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 투자 기관입니다. 천사가 개인의 선의에 가깝다면 벤처 캐피털은 철저하게 훈련된 전문 사냥꾼 집단입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흙더미 속에서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찾아내기 위해 눈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가 세공되어 보석 가게에 나갈 때까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죠. 수천억 원을 잃더라도 단 하나의 대박만 터지면 모든 것을 보상받는 승자 독식의 세계.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신화들은 사실 이 냉혹한 자본의 사냥꾼들이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니콘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합니다.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처럼 보기 드물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안개 자욱한 숲속, 전설로만 전해지던 이마에 뿔이 달린 백마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경외심을 담아 그를 바라보죠. 주식시장에 상장조차 하지 않았는데 몸값이 1조 원을 넘어서는 기업들, 배달 이민족이나 쿠팡 같은 기업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상은 그들을 유니콘이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유니콘을 넘어 몸값이 10조 원인 데카콘, 100조 원인 헥토콘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설의 동물들은 영원히 숲을 지배할까요? 아니면 거품이 거치는 순간 허무하게 사라질 환상일 뿐일까요? M&A.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두 기업이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대한 포식자가 자신보다 작지만 빠른 먹잇감을 통째로 집어삼켜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M&A는 자본주의판 약육강식의 드라마입니다. 디즈니가 마블과 루카스필름을 삼키며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황제가 된 것처럼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다른 생명을 탐합니다. 때로는 사랑에서 합치는 우호적 합병도 있지만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숨통을 조이는 적대적 인수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합병 소식 뒤에는 얼마나 많은 경영진의 미략과 눈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수많은 연주자가 화려한 음악을 연주하지만 정작 관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휘봉을 휘두르는 메스트로가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직접 물건을 만들거나 팔지는 않지만 자회사들의 지분을 꽉 쥐고 그룹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죠. 우리나라의 SK, LG, GS 같은 이름 뒤에 붙은 홀딩스라는 명칭은 그들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산 주식은 현장에서 뛰는 병사입니까? 아니면 성 안에서 명령을 내리는 황제입니까? 자본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세워진 제국들. 그 성벽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을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의 심장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서를 새롭게 규정하는 거대한 흐름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배구조,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나 경영진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구조를 말하며 주주와 경영진, 이사회의 관계를 규정하는 틀입니다. 화려한 왕좌에 앉은 젊은 왕과 그를 보필하는 노련한 대신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막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게 하는 규칙, 그것이 바로 지배구조입니다. 대한민국 재벌계에서 벌어지는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나 왕자의 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배구조가 바로 서지 않은 나라는 아무리 부유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주인은 과연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ESG 경영,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이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는 지표입니다. 과거의 기업들이 돈만 벌면 장땡이라며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뿜어냈다면 이제 세상은 그들에게 차가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오염되고 아이들이 병드는데 혼자 배를 불리는 기업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ESG는 기업의 성적표에 도덕이라는 과목이 추가된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직원을 가족처럼 아끼며 투명하게 세금을 내내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 이제 당신의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지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소중한 투표입니다. 법인세, 법인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장사를 하려면 자릿세를 내야 합니다. 도로를 이용하고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나라 곳간에 넣는 것, 그것이 법인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로 본사를 옮기는 숨바꼭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과연 누가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통제하게 될까요? 소득주도 성장.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이론입니다. 말라버린 화분에 물을 줄 때 나무 짚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물을 흠뻑 적셔주는 방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려주어 그들이 시장에서 돈을 쓰게 만들고 그 활기가 다시 기업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치열한 논쟁들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사다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숨막히는 압박이기도 했던 이 정책의 결과는 우리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공유경제,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쓰는 경제활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차고 안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자동차, 1년에 단 몇 번도 쓰지 않는 빈방. 왜 꼭 나 혼자 가져야 할까? 라는 질문에서 공유경제는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쓰지 않는 시간에 남에게 빌려주고 돈을 버는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유의 시대가 저물고 접속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하지만 이 혁신적인 나눔의 미덕 뒤에는 기존 상권과의 처절한 밥그릇 싸움과 새로운 독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구독경제,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제 모델입니다. 어린 시절 새벽마다 현관문에 놓이던 우유와 신문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풍경이 디지털의 옷을 입고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매일 아침 배송되는 샐러드까지. 기업들은 이제 당신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점유하려 합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힘든 구독의 늪. 당신의 카드 내역서에서 매달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그 작은 금액들이 모여 거대한 제국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직경제.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형태의 경제를 말합니다. 밤거리,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배달라이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어디에서나 일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연주자들을 짧게 섭외하던 기계에서 유래된 이 단어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노동 지도가 되었습니다.
자유롭다는 달콤한 유혹과 불안정하다는 쓰라린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걸까요? 플랫폼 경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장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구조입니다. 거대한 놀이터를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주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글, 카카오, 배달 이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직접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통행료를 받을 뿐이죠. 하지만 어느새 그 통로가 유일한 길이 되어버린 순간 플랫폼 주인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내뱉은 모든 데이터와 클릭 한 번이 그 왕국의 벽돌 한 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블록체인, 데이터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하여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장부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몰래 내용을 고치려 해도 다른 사람들의 장부와 대조해보면 금방 들통나고 맙니다. 중앙 관리자 없이도 신뢰를 지켜낼 수 있는 이 혁신적인 기술은 은행이나 정부가 독점하던 권력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위조할 수 없는 디지털 장부, 이것이 바꿀 미래는 과연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통제의 시작일까요? 60.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로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 없이 P2P 방식으로 거래됩니다. 화면 속에서 춤을 추는 비트코인의 가격 그래프를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를 디지털 골드라 부르며 열광하고 누군가는 알맹이 없는 거품이라며 비난합니다. 형태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전 세계의 수억 명이 그 가치를 믿는 순간 그것은 실제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광기에 휩싸였던 튤립 투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금융혁명의 서막일까요? 당신의 전 재산을 이 보이지 않는 숫자에 걸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당신의 주머니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땀 흘려 번 돈, 운 좋게 얻은 수익,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소중한 마음 위에 세금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잣대가 놓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거대한 금고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줄다리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61. 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0년 전 당신은 큰맘 먹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세월이 흘러 집값이 2배로 뛰었고 당신은 기쁜 마음으로 집을 팔아 차익을 남겼죠. 그런데 그 기쁨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국가가 손을 내밉니다. 돈을 벌었으니 그 이익의 일부를 내놓으시오. 이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산 가치가 오를수록 국가의 몫도 커집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무서워 못 파는 매물 잠김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당신의 자산이 불어날 때 국가도 함께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62.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세입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어떤 이들은 가슴을 졸이며 우편함을 살핍니다. 이른바 부자 세금이라 불리는 종부세 고지서 때문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졌으니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라고 압박하는 것이죠.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종부세는 누군가에게는 징벌적 과세였고 누군가에게는 사회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는 집이 안식처를 넘어 부의 상징이 되는 순간 종부세라는 무거운 왕관이 당신의 머리 위에 씌워질 것입니다. 63. 증여세 및 상속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가족 등에게 승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통로에도 국가는 검문소를 세워두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세상을 떠난 뒤 물려주면 상속세라는 통행료를 내야 하죠. 이중과세다라는 비판과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정의가 팽팽하게 맞붙는 현장입니다. 수조 원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풍경.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쳐놓은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조세 회피처.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해 전혀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카리브해의 작은 섬.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에 수천 개의 기업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들의 성지 조세 회피처입니다. 전 세계의 거물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이라는 그물을 피해 자신의 돈을 이 유령 같은 섬으로 숨깁니다. 국가의 눈을 피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돈의 숨바꼭질. 당신이 낸 세금으로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는 동안 누군가는 그 혜택만 누린 채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진세,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부과 방식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 언뜻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정의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함이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일할 의욕을 꺾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연봉이 올라 기뻐했는데 세율 구간이 바뀌어 정작 통장에 찍히는 돈은 별 차이가 없다면 어떨까요? 왜 능력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느냐는 항변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이다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공평과 평등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것이 바로 누진세의 본질입니다. 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 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마신 커피 한 잔, 편의점에서 산 껌 한 통의 가격표 안에는 10%의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물건을 사는 순간 공평하게 징수되는 소리 없는 세금이죠. 국가 입장에선 거두기 가장 쉽고 든든한 곳간이지만 서민들에겐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영수증 하단에 적힌 그 작은 숫자 VAT. 그것은 국가가 당신의 모든 소비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정정책. 정부가 지출이나 세금을 조절하여 경제 성장을 유도하거나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차갑게 식어버리면 정부는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세금을 깎아주어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벌여 일자리를 만듭니다. 반대로 경제가 너무 과열되어 물가가 치솟으면 지출을 줄여 열기를 시키죠.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키를 잡고 조종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선심성 예산은 재정정책의 본질을 흐리기도 합니다. 과연 정부가 쓰는 그 막대한 돈은 내일의 풍요를 위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오늘의 표를 얻기 위한 뇌물일까요? 68. 국가채무. 정부가 국내외로부터 돈을 빌려 발생한 빚을 의미합니다. 국가도 빚을 집니다. 당장 쓸 돈은 많은데 세금이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죠. 이것이 쌓이면 국가 채무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갚으면 되지라며 빚을 늘리는 정치인들의 목소리 뒤에는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빚으로 세운 화려한 복지의 성은 달콤하지만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몰락.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69구 재정수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의미하며 수입이 많으면 흑자, 지출이 많으면 적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가계의 가계부를 펼쳐보십시오. 벌어들인 세금보다 쓴 돈이 많다면 재정 적자라는 빨간불이 켜집니다. 일시적인 적자는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만성적인 적자는 국가의 신용을 갉아먹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두고 벌어지는 국회의 치열한 싸움은 결국 이 한정된 파일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터입니다. 당신의 세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 누구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까? 70. 복지의 함정. 복지 혜택이 너무 커서 일할 의욕을 잃고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빵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보다 가만히 앉아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게 더 이득인 상황. 이것이 바로 복지의 함정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늪이 되어버린 것이죠. 돕고 싶지만 게으름을 부추겨서는 안 되는 복지의 딜레마. 국가의 자비로운 손길이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할까요?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마천루에서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고급 샴페인이 넘쳐 흐르고 그 잔에서 넘쳐난 술이 아래층으로 또 그 아래층으로 흘러내려가 건물 전체를 적실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그 달콤한 술잔의 물줄기는 과연 바닥까지 닿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화려한 경제지표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의 법칙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71. 낙수효과. 컵을 높이 쌓아 올린 뒤 맨 위의 컵에 물을 부으면 아래쪽 컵까지 물이 흘러내려 가듯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성장이 깊어지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전달되어 전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입니다. 거대한 상수리나무 한 그루가 쑥쑥 자라나면 그 그늘 아래 작은 풀꽃들도 함께 자랄 것이라는 희망찬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이유도 그들이 번 돈으로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아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넘쳐 흐르던 물줄기가 어느 순간 대기업의 거대한 금고라는 댐에 갇혀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래층의 컵은 여전히 메말라 있는데 맨 윗부분의 잔만 점점 더 크기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72. 분수효과. 낙수효과와 반대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소비가 활발해지고 이것이 기업의 생산과 투자로 이어져 경제 전체가 분수처럼 위로 솟구치며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메마른 광장에 분수의 물줄기가 힘차게 뿜어져 올라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그들은 당장 시장으로 나가 고기를 사고 옷을 삽니다. 물건이 팔리니 기업은 신나서 물건을 더 만들고 자연스럽게 경제의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에 받는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들이 바로 이 분수의 물줄기를 끌어올리려는 마중물입니다. 과연 이 물줄기는 저 높은 꼭대기의 대기업까지 적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로 솟구치기도 전에 바닥의 뜨거운 열기에 증발해버리고 마는 걸까요? 74. 넛지. 강요나 인센티브 대신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경제학적 기법을 의미합니다. 공항 화장실의 소병이 중앙에 그려진 작은 파리 스티커 한 마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옆으로 흘리지 마세요 라는 엄격한 경고문보다 그 작은 파리 그림 하나가 사람들의 집중력을 끌어내어 소병이 밖으로 튀는 양을 80%나 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넛지의 힘입니다. 계단에 피아노 건반 모양을 그려 넣어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게 만들거나 장기 기증 여부를 묻는 서류에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해 기증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세상은 지금 당신의 옆구리를 끊임없이 찌르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행동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블랙스완.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것이 미치는 파급파급 효과가 엄청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모든 백조는 하얗다고 믿어왔던 유럽인들이 호주 대륙에서 검은 백조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경악스러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2008년 전 세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전 지구를 멈춰 세웠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바로 우리 시대의 블랙스완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코웃음 쳤던 일들이 당신의 전 재산을 앗아가고 세상을 뒤엎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상식이라는 성벽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약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레이라이너, 지속적인 경고가 있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무시하다가 갑자기 닥치는 거대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멀리서 거대한 회색 콧불소가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땅이 울리고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 누구나 그 위험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은 설마 나를 치겠어? 라며 멍하니 서 있다가 순식간에 들이받치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바로 이 콧불소의 발소리와 같습니다. 경고음은 이미 비명처럼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왜 눈앞의 콧불소를 보지 못한 척하고 있는 걸까요? 콧불소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비명지를 시간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좀비 기업. 회사의 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할 만큼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은행의 지원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한계 기업을 말합니다. 캄캄한 밤, 영혼 없는 육체들이 거리를 배회합니다. 심장은 멈췄지만 링거 줄에 의지해 억지로 숨만 붙어 있는 기업들, 바로 좀비 기업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혁신을 방해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가야 할 자금을 빨아먹는 경제의 흡혈귀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링거 줄을 뽑는 순간 이들은 한꺼번에 쓰러지며 연쇄부도라는 공포 영화를 현실로 소환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그 회사는 지금 스스로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주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밴드웨건 효과. 어떤 선택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 선택에 편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악대차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축제 행렬에 맨 앞에 선 악대차를 따라 수많은 사람이 춤을 추며 행진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 라는 군중 심리가 당신의 지갑을 열게 하죠. 줄 서서 먹는 도넛 가게, 누구나 하나쯤 들고 있는 명품 가방, 그리고 남들이 다 사니까 따라 샀던 비트코인까지. 당신은 정말 그것이 필요해서 샀습니까? 아니면 행렬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 무작정 악대차에 올라탄 것입니까? 당신의 취향이라고 믿었던 그 선택, 사실은 군중의 함성에 휩쓸린 메아리는 아니었을까요? 스놉 효과.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여 대중화되면 오히려 그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속물 효과라고도 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옷을 입고 파티에 갔는데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10명이나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옷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유니폼이 되어버립니다. 스놉 효과는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인간의 비뚤어진 욕망입니다. 비싸고 귀한 물건이 대중화되는 순간 진짜 부자들은 그 물건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더 희귀한 것을 찾아 떠납니다. 대중의 유행을 조롱하며
자신만의 성벽을 쌓는 사람들. 그들에게 소비는 곧 계급을 나누는 칼날입니다. 배불런 효과.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허영심이나 과시욕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 새벽부터 늘어선 긴 줄을 보십시오. 브랜드가 가격을 5% 올렸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은 더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착각과 나는 이 정도 가격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는 과시욕이 결합한 기괴한 광경입니다. 일반적인 경제 법칙이라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하지만 배블론의 세계에서는 가격표의 영위 늘어날수록 물건은 더 불티나게 팔립니다. 당신의 손목에 감긴 그 시계는 시간을 보기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몸값을 증명하기 위한 전광판입니까? 필립스 곡선. 실업률이 낮으면 물가 상승률이 높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으면 물가가 안정된다는 실업과 물가 사이의 상충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정부는 외줄타기를 하는 광대와 같습니다. 한쪽 손에는 일자리를, 다른 한쪽 손에는 물가라는 짐을 들고 균형을 잡으려 애쓰죠. 모두가 취직해서 돈을 벌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반대로 물가를 잡으려고 돈줄을 쬐면 일자리가 사라져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둘 다 잡을 수는 없을까? 라는 인류의 오랜 질문에 대해 필립스 곡선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냉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정부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국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서면 우리가 알던 평온한 시장은 사라지고 총성 없는 전쟁터가 나타납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깃발을 지키기 위해 화폐라는 칼을 휘두르고 때로는 이웃나라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자국민의 배를 채우려 하죠.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거대한 돈의 암투극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 전쟁. 국가들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화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 세계가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앞서 나가려는 시합이 아니라 누가 더 뒤로 처지는가를 다투는 꼴찌 경쟁입니다. 내 나라 돈의 가치를 억지로 깎아내려 우리 물건을 해외에서 헐값에 팔아치우려는 전략이죠. 2010년대 일본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시장을 장악하려 했을 때 주변국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만 죽으라는 거냐라며 너도 나도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 처절한 진흙탕 싸움. 과연 이 바닥을 향한 질주의 끝에는 승자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모두가 깡통을 차는 파멸뿐일까요? 장단기 금리 역전. 보통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지만 경제 침체가 예상될 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시계의 태엽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10년 뒤에 돈을 갚는 것이 내일 갚는 것보다 이자가 높아야 정상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당장 내일이 더 위험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당이 이자를 폭등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금리 역전입니다. 지난 50년간 이 현상이 나타난 뒤에는 어김없이 거대한 경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지금 당신의 시계는 정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거꾸로 달리고 있습니까? 한머니,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 차이나 환차익을 노리고 짧은 기간 동안 국가 간을 이동하는 투기적 단기 자금을 의미합니다. 불길을 찾아다니는 불나방처럼 오직 더 높은 수익만을 쫓아 대륙을 건너뛰는 거대한 돈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한국 시장을 불태우다가도 내일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달러를 챙겨 떠나버립니다. 1997년 우리가 겪었던 그 치욕스러운 외환 위기의 배후에도 썰물처럼 빠져나간 이 뜨거운 돈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주식 계좌에 들어온 그 돈은 진정한 투자자의 손길일까요? 아니면 언제든 당신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갈 준비가 된 한머니의 비정한 발걸음일까요? 통화 수합. 두 국가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미리 정해진 환율에 따라 맞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두 척의 배가 서로의 밧줄을 단단히 묶습니다. 한쪽 배의 연료가 떨어지면 다른 쪽이 즉시 채워주기로 약속하는 경제 혈맹이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미국과 통화 수합을 맺었다는 소식 한마디에 요동치던 환율이 마법처럼 가라앉았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서로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가장 강력한 우정의 증표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이런 든든한 친구를 몇 명이나 두고 있을까요? 리쇼어링 어사,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값싼 인건비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아들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밖은 너무 위험해. 차라리 집이 최고야. 라고 깨달은 것이죠.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해외 공장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는 풍경. 이것이 리쇼어링입니다.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내 나라 안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텅 비어있던 지방의 공단에 다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세상의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서글픈 신호이기도 합니다. 보호무역주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 무역에 개입하는 정책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거대한 성벽이 세워집니다. 성문 앞에는 무시무시한 문지기가 서서 외부 상인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통행료를 요구하죠. 우리 마을 물건만 써라 라는 외침, 바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던지며 시작된 이 전쟁은 전 세계를 다시 성벽 안으로 가두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거래가 사라진 성벽 안에서 우리는 과연 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모두가 굶주리는 고립된 감옥이 될까요? 네덜란드병. 천연 자원에 의존해 급성장한 국가가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당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와 벼락부자가 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는 이제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며 공장 문을 닫고 외제차를 삽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석유가 고갈되자 남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1959년 네덜란드가 가스전을 발견한 뒤 겪었던 이 비극적인 역설은 자원의 축복이 때로는 국가의 근면함을 파괴하는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그 손쉬운 행운이 어쩌면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사관은 아닐까요? 중진국 함정.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어느 수준에 도달한 뒤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높은 산을 오르던 등반가가 해발 5,000m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위로 올라가자니 산소가 부족해 숨이 막히고 아래로 내려가자니 그동안 올라온 공든탑이 아깝습니다. 인건비는 올라서 저가 제품으로는 승부가 안 되고 기술력은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 수많은 국가가 이 유리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며 주저앉고 맙니다. 대한민국은 이 잔혹한 함정을 뚫고 올라간 극소수의 기적 같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완전히 탈출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89. 횡재세. 기업이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외부적 요인으로 얻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전쟁이 터져온 세상이 눈물바다인데 한쪽에서는 기름값이 올라 매일 수천억 원의 돈벼락을 맞는 정유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며 외칩니다. 너희의 행운은 타인의 불행 위에서 피어난 것이니 그 이익을 나누어라. 이것이 횡재세입니다. 마치 길에서 주운 보물지도의 주인에게 세금을 걷는 것과 같죠. 기업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만 성난 민심은 공정하지 않다고 맞섭니다. 당신이 거둔 오늘의 성공은 오롯이 당신의 땀방울 덕분입니까? 아니면 시대의 비극이 가져다준 잔인한 행운입니까? 90피. 엔겔지수. 가계의 총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보통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이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가계부를 펼쳐보십시오.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들어갑니다. 여행을 가거나 책을 살 여유는 꿈도 못 꾸죠. 반면 부자의 식탁은 화려하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식비의 비중은 아주 작습니다. 경제가 나빠져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에 벌벌 떨기 시작할 때 이 엔겔 지수는 비명처럼 치솟습니다. 오늘 당신의 영수증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그 숫자는 당신의 삶이 지금 얼마나 팍팍한지 혹은 여유로운지를 보여주는 숨길 수 없는 자백서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차가운 빌딩 숲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위험한 거래들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경제의 굴곡들. 이제 그 마지막 10가지 비밀을 파헤치며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91일. 그림자 금융.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맥갈페이빌. 번듯한 은행 간판은 없지만 어두운 골목 안쪽에서 거대한 돈 뭉치가 오가는 은밀한 전당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증권사, 보험사 혹은 자산 운용사들이 복잡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지만 정작 사고가 터졌을 때 그들을 지켜줄 중앙은행의 보호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진원지가 바로 이 그림자 금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수익률을 약속하지만 발밑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를 심어놓은 셈이죠. 182. 당신의 돈이 투자된 그곳, 과연 햇살이 비치는 안전한 금고입니까?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 속입니까? 92. 분식회계.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려고 장부상의 숫자를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병에 걸려 얼굴빛이 창백한 환자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두꺼운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격입니다. 맥팔 83. 적자가 났는데도 물건이 팔린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빚은 슬쩍 장부에서 지워버리죠. 2000년대 초반 미국을 뒤흔든 엔론 사태나 우리나라의 대우그룹 사태는 이 거짓된 화장이 지워졌을 때 어떤 비극이 닥치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화려한 숫자에 속아 전 재산을 던졌지만 화장이 지워진 뒤 남은 것은 뼈만 남은 흉측한 기업의 몰골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 과연 진실의 얼굴인가요? 아니면 탐욕이 그려낸 가면인가요? 맥84. 도덕적 해이. 자신이 입을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타인에게 손실을 떠넘기거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화재 보험에 가입한 건물주가 불이 나도 보험금 받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에 소화기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직접 불을 지르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마불사의 믿음 아래 정부가 살려주겠지라며 위험한 투자를 일삼는 은행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옐85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정직한 이웃들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오늘 내린 무책임한 결정이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90스타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맥팔 실리추 중고차 시장에 갔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은 레몬들만 가득합니다. 팔 사람은 차의 결함을 알지만 살 사람은 알 길이 없죠. 결국 정직한 판매자는 시장을 떠나고 시장에는 사기꾼들만 남게 됩니다. 보험시장에서도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들지 않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하죠. 정보라는 무기가 한쪽으로만 쏠려 있을 때 시장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맙니다. 과연 당신은 상대방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유동성 함정 금리를 아무리 낮추고 시장에 돈을 풀어도 가게나 기업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짝 말라버린 스펀지에 물을 들이붓지만 스펀지가 물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겉도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중앙은행이 인쇄기를 돌려 돈을 쏟아부어도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그 돈을 장롱 속에 꽁꽁 숨겨둡니다. 아무리 채찍질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코끼리처럼 경제의 엔진은 차갑게 식어버리죠. 1930년대 대공황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바로 이 늪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돈이 넘쳐나도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제라는 생명체에게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진위계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마을에 100명의 사람이 사는데 단 한 명의 거인이 마을 전체 빵의 99%를 독차지하고 나머지 99명은 빵 한 조각을 두고 싸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진위계수는 그 잔혹한 격차를 숫자로 고발합니다. 0.4라는 선을 넘어서는 순간 사회의 갈등은 임계점에 도달하고 분노는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진위계수가 점점 더 이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고통지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수치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살을 내듯 차가운 시럽에 바람이 부는데 머리 위에서는 물가라는 뜨거운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일자리는 없는데 먹고 살 돈은 더 많이 드는 지옥 같은 상황. 고통지수는 당신이 오늘 밤 얼마나 깊은 한숨을 내쉴지 계산해냅니다. 숫자가 일씩 올라갈 때마다 거리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범죄와 절망의 그늘은 깊어지죠. 당신의 가계부에서 측정한 오늘의 고통지수는 과연 몇 점입니까? 그린워싱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 마치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 환경주의를 말합니다. 시커먼 기름이 유출된 바다 위에 초록색 페인트를 칠해놓고 우리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위선입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에 친환경이라는 문구만 써붙이거나 숲을 파괴하면서 나무 심기 캠페인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기업들. 그들의 초록색 마케팅은 당신의 양심을 공략해 물건을 팔아치우지만 정작 지구의 신음은 무시합니다. 당신이 고른 그 착한 제품, 혹시 탐욕이 칠해놓으러 온 초록색 분칠은 아닌가요? 59.
연착륙.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급격한 침체나 충격 없이 서서히 진정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뚫고 활주로를 향해 내려옵니다. 만약 속도를 줄이지 못하라면 비행기는 박살나고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겠죠. 조종사인 중앙은행은 식은땀을 흘리며 금리와 통화량이라는 조종관을 당깁니다. 충격 없이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시장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안전한 활주로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추락하는 중일까요? 행동경제학.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감정적 요인이 경제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차가운 계산기처럼 완벽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작은 유혹에 흔들리고 남의 시선에 목매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고 손실이 무서워 이익을 발로 차버리는 이 기괴한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경제를 만듭니다. 숫자가 아닌 인간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경제학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100가지 용어를 달려온 여러분, 이제 당신의 머릿속 계상이 대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경제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